어딜 간다고? 한국? 그 가난한 나라 한국을 간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여기 일본의 한 여고생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있는 유명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사쿠라 다나카입니다. 평소에는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요즘 제 머릿속은 온통 이번 수학여행 생각뿐이에요. 그다지 신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수학여행지가 한국이거든요. 처음에 선생님이 이번 수학여행은 한국으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당황했어요. 아니, 한국이라고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멋진 곳에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실망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에이,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죠. 특히나 저는 서양 문화를 더 좋아해서 유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로마나 파리 같은 데를 꿈꾸고 있었는데 이런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K-팝이나 K-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괜히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됐죠. 학교에서 배운 역사나 뉴스에서 보던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조금 무서웠다고 해야 하나요? 여기 한국의 한 매장에서 한 여학생이 직원에게 아주 화난 목소리로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K-팝에 빠져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서 그나마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BTS를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다지 매력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괜히 불안한 마음만 커졌죠. 부모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엄마는 가서 조심하고 괜히 실수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 라고 하셨고, 아빠도 한국보다는 유럽이 더 좋지 않았겠니? 하시며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이렇게 조금 불안하고 기대감은 별로 없는 상태로 수학여행 준비를 마쳤어요. 그래도 어차피 가게 된 이상 가서 그나마 재밌는 게 있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죠. 정말 이게 좋은 선택일까요? 솔직히 모르겠지만 이제 떠나야 하니 어쩔 수 없었죠. 수학여행 당일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도 별 기대가 없었죠. 그냥 빠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인천공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고 현대적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여긴 그냥 일반적인 아시아의 공항일 거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마치 거대한 쇼핑몰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공항 안에서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들을 봤을 때는 진짜로 충격받았어요. 아니, 로봇이 길을 안내해준다고? 일본 공항에서도 로봇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 로봇이 다가와서 일본어로 말을 거는데 처음엔 진짜 깜짝 놀라서 멈칫했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묻는 로봇을 보고 네 하고 대답하니까 로봇이 제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혼자 여행 온 사람들을 배려한 서비스라니 이런 건 상상도 못했죠. 처음부터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눈에 띌 줄이야.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입국 심사도 엄청 빨랐어요. 원래 이런 큰 공항에 오면 입국 심사에서 한참 기다려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있어서 금방 끝나더라고요. 지문 찍고 얼굴 인식하는데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친구들도 이게 뭐야? 일본보다 훨씬 빠르네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도 감탄했죠.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짐 찾을 때도 금방 나왔어요. 한국은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바로 체감하게 됐죠. 공항에서 받은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아니, 내가 너무 한국을 낮춰봤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한국에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는데 기분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한국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죠. 인천공항만큼은 확실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학여행이 조금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고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한국에 오기 전 솔직히 지하철은 별 기대 없었어요. 일본도 지하철 잘 되어 있으니까 뭐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완전 달랐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우선 눈에 띈 건 엄청 깔끔한 역이었어요. 뭐 지하철역이야 깨끗할 수 있지 하고 생각했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었어요. 노약자석은 알겠는데 임산부석이 따로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아니, 일본에서는 지하철이 아무리 붐벼도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들이 막 앉잖아요? 그런데 여긴 정말로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진짜 배려심이 넘치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마다 개인 공간도 잘 지켜주는 것 같았고 복잡한 시간에도 서로 예의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리고 놀라운 건 환승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호선마다 관리하는 회사가 다 달라서 환승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잖아요. 특히 JR과 도쿄 메트로는 각각 티켓을 따로 사야 해서 복잡하고 불편한데 한국 지하철은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다니 한국을 잘 아는 단짝 친구인 미사키로부터 들었긴 했지만 막상 경험해보니까 진짜 편리했어요. 환승도 완전 간단했어요. 일본에서는 환승할 때 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 지하철은 그냥 역 안에서 표시된 곳만 따라가면 바로 환승할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일본은 도쿄 같은 큰 도시에만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작은 역에도 다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선로에 떨어질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역 안에 있는 물품 보관함도 편리하게 생겼더라고요. 심지어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예약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진짜 일본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안내 표지판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길을 잃지 않고 쉽게 다닐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하철 안내판은 글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여긴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었죠. 덕분에 지하철을 타고 숙소까지 가는 길이 아주 편안했어요. 한국 지하철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마치 작은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인상이 확실히 남았죠. 솔직히 이 정도면 한국 꽤 잘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이 되자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다행히도 이번 여행에 같이 온 단짝 친구 미사키가 한국에서 SNS로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녁을 함께 먹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미사키가 그 친구 엄청 괜찮은 애야. 우리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가자. 고 제안했죠. 저는 한국 음식 중에서도 특히 삼겹살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삼겹살집은 한국 특유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었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고기를 굽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그 한국 친구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저희 앞에 자연스럽게 세팅해주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배려를 남자들이 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고기를 구워주면서 이제 먹어도 되라고 말하는 친구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미사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와, 일본에서 이런 건 진짜 없지 않아? 고기를 구워주는 남자라니 너무 멋지다. 라고 속삭였죠.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배려심이 깊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갈 때마다 친구가 익은 고기를 저희 접시에 올려주는데 그 세심한 배려에 한 번 놀라고 그 맛에 두 번 놀랐어요. 상추에 삼겹살, 마늘, 쌈장을 넣고 한 입 가득 싸먹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이 정말 최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라고 외쳤죠. 미사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니 상상도 못했어 라고 말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미사키와 한국 친구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놀라웠던 건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고기를 구워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란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남자들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한국 친구는 아주 자연스럽게 고기를 구워주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세팅해주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미사키도 한국 남자들은 진짜 다르다면서 감탄했죠. 또한 삼겹살과 함께 나오는 다양한 반찬들도 인상 깊었어요. 부족하면 언제든지 더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셀프바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해주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삼겹살을 먹으면서 한국 남자들의 배려와 세심한 마음 씀씀이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미사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한국 남자들은 진짜 멋있다면서 웃었죠. 일본과는 너무 다른 문화 속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적 명소인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미사키와 나는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그 우아함에 매료되었어요. 경복궁의 앞문을 지나면서 우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이드 투어가 시작되고 우리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궁궐의 역할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조각된 기와와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궁궐을 둘러싼 넓은 정원은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한국의 오랜 역사를 마주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투어 중간 가이드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명성황후가 일본군에 의해 경복궁 안에서 살해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1895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일본군이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이 사건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이런 사건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가이드가 말하는 동안 제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일본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미사키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투어가 끝난 후 우리는 잠시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사키가 우리가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경복궁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죠.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픈 역사 또한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경복궁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더 널리 알리고 역사를 바로 알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과거는 아팠지만 그 속에서 배울 점도 분명히 많다고 느꼈어요. 경복궁에서의 충격을 뒤로하고 그날 오후에는 명동으로 향했어요.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로 다양한 상점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했죠. 넓은 거리를 가득 채운 화려한 간판들과 사람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K-팝 음악. 이곳은 정말 활기 넘치는 곳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명동의 인기는 꽤 유명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미사키가 여기 진짜 인싸들만 오는 곳이라던데라고 말하자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쇼핑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보였거든요. 길거리에 늘어선 가게들은 온통 다양한 패션, 화장품,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된 상점 간판들을 보며 한국이 정말 글로벌한 나라라는 걸 실감했죠. 올리브영에 꼭 가야 해. 미사키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SNS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아 올리브영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명동거리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원하는 올리브영 매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길을 헤매다가 우리는 한참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인 오빠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사키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올리브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오빠는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아, 올리브영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있어요. 순간 우리는 둘 다 깜짝 놀랐죠. 그의 일본어는 완벽했어요. 왜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세요? 미사키가 물어봤어요. 그는 웃으며 저 일어 전공이에요. 일본어 공부한 지 꽤 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미사키와 저는 그 오빠의 외모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잘생긴 데다가 일본어도 유창하다니 이건 말 그대로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SNS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그 오빠는 흔쾌히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줬어요. 너무 설레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친절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다니 한국에 대한 인상이 점점 더 좋아졌어요. 우리는 그 오빠가 알려준 길을 따라 드디어 올리브영에 도착했어요. 상점 안에 들어가니 내가 그동안 봐왔던 모든 제품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은 정말 다양하고 품질도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 소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스크팩, 립스틱, 에센스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미사키도 제 옆에서 신이 나서 제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쇼핑한 제품들을 자랑하며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거리의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활기는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한국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저 자신을 느낄 수 있었죠. 명동에서의 쇼핑을 마치고 우리는 저녁이 되기 전에 호텔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조금 피곤했지만 서울의 밤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웠어요. 미사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사쿠라, 밤에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서울 야경을 보는 건 어때?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죠. 야경? 사실 서울의 밤은 어떤지 궁금했기에 바로 동의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서둘러 시티 투어 버스를 타러 갔어요. 시티 투어 버스는 서울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면서 편안하게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눈부셨어요. 빛나는 고층 빌딩들과 함께 펼쳐지는 한강의 야경, 그리고 길을 따라 반짝이는 조명들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 순간 서울이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밤이 되면 더욱 특별한 매력을 지닌 도시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한강을 건너면서 보이는 야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한강 위로 수놓아진 다리들과 그 아래로 흐르는 물결, 그리고 그 위로 비추는 조명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꺼내 들고 사진을 찍으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저도 창밖을 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 풍경을 사진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한강을 건너는 동안 미사키가 제게 속삭였어요. 사쿠라, 서울 진짜 멋지지 않니? 나 서울 야경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일본에서는 이런 풍경을 보기가 힘들잖아.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 도쿄에도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거리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강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버스는 계속해서 서울의 주요 명소를 돌아다녔어요. 우리는 서울타워가 멀리서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높이와 위엄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강남의 스카이라인도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이었어요. 미사키와 저는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추억을 남기기 바빴죠.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미사키와 저는 버스에서 내린 후 마지막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한국어 간판이 빛나는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어요. 사쿠라, 나중에 우리 가족이랑도 다시 한국에 오면 좋겠어. 이번 여행에서 못 가본 곳도 많고 서울은 아직 볼 게 너무 많잖아. 미사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 꼭 다시 와서 더 많은 걸 보고 싶어. 서울의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해가 점점 사라지고 이곳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게 된 하루였죠.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서울의 화려하면서도 평화로운 야경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보낸 며칠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할 거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괜히 불편한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됐었죠. 그런데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 깨달은 건 그 모든 게 그냥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대학생 오빠까지 그들은 항상 저희를 배려해줬고 미소로 맞아줬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경복궁에서 들은 명성황후 씨의 사건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어요. 명동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길에서 본 다양한 외국인들도 한국이 얼마나 글로벌한 도시인지 실감하게 해줬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다음번에는 부모님과 함께 다시 한국에 와서 이번에 가지 못했던 곳들을 다 둘러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걱정스러운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따뜻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는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다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더 긴 시간 동안 한국을 여행하고 이곳에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댓글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연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상 감동 모음이었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